네, 미장도 국장도 가장 든든한 전략가와 함께하겠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월요일에 네, 뵀었죠. 맞아요. 이번 주에 월요일에 모시고 그리고 금요일에 뵙고 있는데 주 초와는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뀐 거 아닌가? 이렇게 갸웃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간밤에 기술주가 좀 밀렸는데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뭐 구도는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방산주 강세, 그리고 한쪽 면에는 또 대형주 기술주들의 구조적 조정이라고 좀 보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맞는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사랑했던 이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하셨던 미국 기업들이 조금 이제 뭔가 예전만큼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움이 분명히 있으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어쨌든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엔비디아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작년 2025년도에 들어가지 못했던 중국 매출이 2026년도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H200을 중국에 팔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중국이 처음에 싫어한 척하다가 갑자기 또 오늘 나온 소식은 또 이제 사겠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아마 올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이런 흐름들이나 아마 엔비디아 성장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내부에서 로테이션, 보통 우리가 순환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도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단기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섹터나 어떤 이 팩터에 대한 어떤 이 교체, 이 변동성을 좀 키우는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막 뭐 원탑으로 몇 개만 달리고 나머지는 뭐 좀 배제돼 있고 이런 거는 사실 모두에게 많이 불편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지금 기술주의 조정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특히나 엔비디아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자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채팅에는 선영님 건설주가 어제 엄청 올랐어요. 매도할까 하다가도 선영 대표님이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손절 안 했는데 히읗히읗 이런 채팅도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 연차가 쌓이고,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네? 개인적으로 제일 건방졌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주식 투자 5년 차에서 10년 차 사이였어요. 좀 정말 경력이 쌓였을 때. 그렇죠. 네. 제가 제일 잘한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5년 차, 10년 차에 좀 뭔가 건방도가 올라갈 때요, 때려요, 항상. 무슨 이럴 일이 수가. 항상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농담 삼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투자를 오래 좀 하다 보면은 자료를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몰랐던 자료의 루트를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정보가 되게 다양해지죠.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그게 투자를 많이 망친다고 생각을 해요. 정보가 많은 게 되게 좋은 네.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정보들, 너무 과한 정보들, 어차피 정보라는 것도 그 만든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주관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 의견에 너무 확 쏠려가지고 항상 잘 맞는 사람이니까 또 잘 맞겠지, 이건 진짜 안 맞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뭔가 항상 우리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냥 심플해져야 돼요. 정말 심플해져야 됩니다. 건설주, 자동차, 이거는 뭐예요? 금리예요. 금리가 지금 인상기냐 인하기냐만 딱 보시면 되는데, 지금 미 정부에서는 금리 내리래가 난리예요. 그리고 연준 의장 바뀌자마자 제가 봤을 때 올해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금리 인하를 어쨌든 할 수 있는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은 지금 안 건드리는 게 맞죠. 근데 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 온갖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제쳐놓고 결국은 제일 심플하게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건설주나 아니면 자동차 관련, 뭐 중고차 관련 이쪽 라인들은 좀 흔들흔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계획이 시장이 원하는 대로 연준이 해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 때문에. 근데 결국은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 인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있죠. 건설, 자동차, 아니면 뭐 바이오, 제약, 이것들은 사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인데 지속적인 보유는 당연히 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호흡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기에 대한 이 뷰는 여전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5년에서 10년 얘기를 하시니까 마침 팬데믹 때 증시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그 시기를 맞이하는데 또 2025년 말부터 저희가 하반기부터 불장을 또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가 진짜 진검승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제가 진검승부라는 표현을 아마 올해 첫 방송인가 작년 연말 방송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놓고 수익이 나는 시장이 있었죠. 우리는 수년 동안 미국에서 그걸 경험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미국에 대한 어떤 굉장한 매력도를 가지고 그동안은 미국 관심 1도 없다가 이제 환전을 해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게 됐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뭐 제 친구들, 지인들한테도 야 제발 포트폴리오 좀 나눠, 제발 나눠 투자해도 정말 안 하거든요.
시원시원하게 해야지 뭐 한두 종목 몰빵 이렇게 하는데 일단 억지로 미국과 우리나라는 나뉘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지 간에 뭐 지금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이건 국내 투자하시는 분이건 간에 지금의 스탠스를 좀 유지하시면서 뭐 크게 걱정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간밤에 나온 지표 잠깐 짧게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뉴욕 연은의 소비자 기대조사 결과 12월 데이터가 나왔는데 우선 기대 인플레가 소폭 상승했고요. 1년 기대 인플레 그리고 실직 위험이 상승, 구직 기대감이 크게 줄었다. 다만 이게 좀 고령 혹은 학력이 높지 않은 계층에서 좀 두드러졌다. 이런 평가 나왔는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제 이게 오늘 나온 이 지표들의 조합을 생각해 보면은 네. 일단 물가 기대가 다시 떠요. 3.4%가 떴죠. 이제 고용 체감 같은 게 나빠지고 실직이 올라가고 구직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제 금리나 이런 성장도 특히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은 쪽의 부담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드리고 현금 흐름이나 아니면 뭐 수주가 뚜렷한 업종들 있잖아요. 뭐 방산이라든지 이쪽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좀 우호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분위기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딱 시장의 흐름과 연결되는 게 지금 이런 지표들의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똑같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오늘 새벽에 발표된 게 이제 소비자 기대 지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대에 대한 조사인데 확실히 지금 미국 소비자들이 큰 기대감을 가지지 않고 있지만 확실히 이 높은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이 적응을 했고 뭐 소비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달 발표되는 거 보시면 또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 나오니까 매번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표에 대한 부분 점검해봤고요. 저희는 이제 국내 증시 오늘 1월 9일 금요일장 개장 상황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이 성적표를 소화하면서 조금은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서 상승 전환을 했다가 결국은 약세로 마감하는 모습. 하지만 SK하이닉스는 강세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투톱이 엇갈린 성적표를 가져갔었는데 자 오늘도 시장이 일단은 조금은 쉬어가면서 출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코스피가 0.49% 소폭의 약세 4,530선을 기록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입니다. 94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월요일에도 그런 얘기 해주셨던 것 같아요. 대형주가 좀 쉬어가면 2차 전지가 그래도 반짝하기는 한다. 네, 맞아요. 라는 얘기 해주셨고 오늘 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삼성전자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이걸 매수를 해도 맞아요. 되냐라는 질문을 최근에 너무 많이 받았는데 네. 그렇게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최근에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삼성전자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쉬는 거 있잖아요. 뭐 네. 당연히 나와야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1차, 2차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 가격대는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러게요. 일단은 이 1차 가격대가 이제 13만 원대 깨질 수 있어요. 충분히 13만 원대 깨질 수 있고 12만 9천 원대까지 찍고 내려올 수 있고요. 조금 더 조정이 깊어지게 되면 이제 12만 원 근처, 11만 8천 원, 9천 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깨져봤자 11만 9천 원대 이하로 안 깨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대비해서 한 10%대 내외 쪽으로 이제 밀리면은 제일 안정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주면서 이제 13만 원대가 깨지면서 좀 에너지를 좀 모아주고 아니면 뭐 외부에 어떤 다른 이슈가 있었을 때는 13만 원대가 깨지고 12만 원대가 살짝 초반까지 내려간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네. 지금 그 정도까지 열려 있고 그리고 거기까지 내려가도 오히려 괜찮다. 그래서 오히려 매수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하시는 것보다는 분할로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시고 마지막 매수의 기회를 이제 12만 원 깨지는 11만 네. 8천 원 9천 원대에서 이제 매수를 아마 끝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일단은 이거를 참고로 하시고요. 물론 네. 이것만큼 조정이 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이 정도 깨질 수 있다, 한 10% 깨질 수 있다 하지만 깨져도 올라올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지수도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쵸. 말씀드리고 제가 어제 그래서 밑밥 깐 게 이제 1분기 때 우리나라 증시 뭐 하나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너무 빨리 올랐다. 이렇게 맞아요. 빨리 오르는 거 네.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된 이유는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이거 도망갈 기회 아니고요. 더 오히려 매수하실 수 있는 지금 이 높은 자리에서 며칠 전에 저한테 후배들이 형 이거 사도 돼요라고 했는데 조금 더 떨어졌을 때는 더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겠는데 막상 안 그러거든요. 네, 좀 밀린다 하더라도 기다리셨다가 이제 13만 원, 1차 13만 원, 2차는 12만 원대 근처에서 매수하시면은 아마 올해 하반기로 봤을 때는 좀 괜찮은 수익을 얻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조금 밀릴 때마다 지금도 삼성전자를 원하신다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 전략 그리고 최대 10%까지도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는 필요한 그런 시점이 좀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사실 미증시에서도 반도체주 좀 쉬어갔었는데 앞서 전반적인 이제 시장 리뷰도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 움직일 때도 반도체 대형주와 약간 장비단이 따로따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어서 변동성이 좀 오려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딱 그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앞에서 이끄는 업종과 중소형 단위 이제 업종이 많이 나뉘잖아요. 장비는 아무래도 중소형주 쪽에 많이 세팅이 되는 게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걸 네. 전체적인 시장을 판을 봤을 때 이제 순환매가 도는 그런 구조고, 우리나라도 보시면 이제 원래 삼성전자가 달리고, 그리고 큰 형님이 항상 밭을 앞에서 한번 확 갈아주시고 네. 그 동생들이 그 이후에 가서 이제 삽 들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대형주 움직여주면은, 원래 대형주 움직이면 중소형주의 수급 다 빠져요. 다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근데 대형주가 빠지면 이 수급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탈하느냐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중소형주 단으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또 낙수 효과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매수는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지금 당장 단기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코스닥 쪽이 낫다, 아니면 네. 코스피 중소형이 낫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 같이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채팅에서 좀 반응이 확실히 나오고 있는데, 선영이 형 말 듣고 국장 쉬어갈 때 달러 환전해서 국장 분할 매수 중이라고 김지민님께서 이 조언을 아주 잘 지민이 오셨군요. 바로 실천을 해주고 계시고요. 삼성전자 21만 9천 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도 같이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현금 아껴 쓰자 우리 형이다라는 채팅도 같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국내 그리고 미국 방산주까지 좀 묶어서 같이 여쭤볼게요.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 예산 증액 발언에 방산주가 사실 정규장에서 밀렸었잖아요. 자사주 매입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부터 해서 정규장까지, 간밤 정규장까지 이 상승 흐름을 좀 이어왔습니다. 여기에 블룸버그에서는 최근에 방산주는 방어주가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주다, 이렇게 좀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 방산주 투자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도 보면은 방산주가 움직였던 시점을 한 1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북한에서 한번 빵빵빵 쏴주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사일 쏠 때 올라갔어요. 그때 놀랬으니까요. 그죠? 미사일 쏘면은 그냥 상한가 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점 강도가 약해지고, 이제 미사일로 안 되니까 갑자기 이제 핵실험으로 바뀝니다. 핵실험이 돼야지 거의 상한가 근처 갔고 오히려 밀리고, 이런 게 예전에 해서 굉장히 테마성이 강했거든요. 근데 커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봤을 때 딱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일시적 테마가 아니고, 이게 미국에서 어쨌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지 간에 이 예산이죠. 지출로 뭔가 딱 고정이 픽스가 돼버리게 되면은 시장이 방산을 이제 경기 방어주가 아니고요, 수주 기반으로 되어 있는 성장주로 보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봐야 원래 맞아요. 미국은 그런 이미지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죠. 그냥 위에서 이제 윗동네 친구들이 빵빵 쏴주면 이제 항상 올라가는 그런 단타의 장이었었는데, 확실히 우리나라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있었지만, 그거로 인해서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이 K방산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산을 어떻게 얼마나 이제 더 책정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게 국가 정부 자산의 어떤 예산 지출로 확정이 되면은 확실히 이게 경기 방어주 성격보다는 수주 기반의 어떤 성장주로 보는 시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천천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방산주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수주 기반의 성장주다.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7%대 오름세 좀 더하면서 지금 시총 순위 8위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반적으로 방산주, 중소형주까지도 많이 탄력받으면서 장 초반 움직임 가져가고 있다는 점 체크를 좀 해보시죠. 자, 저희가 이번에 좀 체크를 해볼 거는 M7의 어떤 지형이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앞서 뭐 엔비디아는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연초는 주가가 조금 옆으로 가고 있는 상황. 오히려 아마존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또 많이 주목하셨던 건 이제 알파벳과 애플의 시총 순위가 바뀌었다. 이 이야기들 애플 참 좀 쓰디쓴 그런 길을 가네요. 얼마나 이야기했습니다. 왜 애플은 팀 쿡을 교체 안 하는 걸까요? 그 이야기 나왔었는데 또 그 후로는 잠잠하네요. 그러니까 뒤집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애플 되게 좋아해요. 애플 바로 분류하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애플이 구글한테 뒤집히는 거는 너무도 당연한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애플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빨리 팀 쿡을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M7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최근에 조금 이게 예전에도 이랬었거든요. 뭐 몇 개의 기업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이 섹터로 항상 해서 이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었었는데, 빵이나 이렇게. 네, 맞아요. 뭐 몇 탕 해가지고. 근데 M7을 일단 그룹으로, 우리가 보통 그룹으로 보면 3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광고, 클라우드, 그리고 현금 흐름형.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커머스나 물류냐, 아니 효율 개설형이냐, 그리고 나머지는 내러티브, 뭐 밸류 민감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광고 클라우드는 구글 같은 기업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머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마존이 있을 것이고, 내러티브나 뭐 밸류 민감형은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변동성이 큰 축이 보통 이제 3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대응은 이제 지금은 우리가 비중 관리나 리스크 관리가 지금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전만큼 M7 쪽에 너무 많은 몰빵보다는 이제 M7으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중소형 주단으로 그 기업과 관련돼 있는 중소형 주단으로 들어가야지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들였을 때 사실 지금 뭐 이런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 들어가가지고 똑같은 1년 기간 동안에 얘가 100%, 200% 오르겠습니까? 근데 나머지 중소형 기업들 단에서 올라갈 기업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련주를 찾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저는 오히려 이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제 M7은 제가 봤을 때 1, 2년 이상 정도는 그래도 굳건히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내에서도 이제 재편되고 네.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어떤 기업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했을 때 그냥 예전에 물류 커머스 했는데 아마존이 과연 물류 커머스를 분류할 수 있느냐 의문이죠. 기업의 정체성이 계속 맞아요. 달라지고 그러니까 있다. 예전에 저도 그렇지만 예전에 수십 년 전에 그 증권업계에 일하는 그 꼰대 마인드 가지고 이런 최근의 기업들을 분석하면요 불가능해요. 테슬라가 전기차만 파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옵티머스 나오면 어떻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좀 뭔가 유연한 사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M7 내에서도 차별화가 굉장히 뚜렷하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M7은 워낙 각각 이 세 가지 그룹의 원탑들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시장을 당분간 이끌어주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내에서 구조적 재편인데 너무 이쪽으로 집중하는 것보다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생각하셔가지고 원래 M7 쪽에 100% 몰빵이 되어 있으시다 하면은 이쪽을 최대한 비중을 저는 50에서 70%로 좀 낮추시고요. 나머지 20, 30%는 떼셔가지고 중소형 단, 이 M7과 관련돼 있는 중소형 단으로 넘어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야지 올해는 미국에서 수익률을 좀 더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대응 방법은 하나. M7 수익 난 거 매도하셔가지고요. 이 높은 환율에 원화 바꾸시고 국장 사십시오. 그게 오히려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아끼시기에는 제일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반적으로 좀 하나의 궤로 통하는 것 네. 같습니다. 이제는 중소형주, 국장,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코스닥에 대한 관심도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M7의 위상은 당분간 1, 2년 유지가 되겠지만 그 안에서 또 새로워지고 있는 정체성 변화도 짚어주셨는데 이제 테슬라를 저희가 자동차 기업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 여기와 비슷하게 포지션 지금 시점에서 가져가는 게 국내에서는 또 현대차입니다. 맞아요. 현대차 그룹주가 CES 초반부터 아틀라스에 관련된 이 구체적인 일정 내놓으면서 시선을 좀 가져갔고 그룹주가 신고가 랠리 이후에 어제는 좀 쉬어가고 오늘은 소폭의 상승불 좀 켜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0.59% 강세, 현대모비스 1% 넘게 오르면서 거래 중인데 지금 현대차 그룹주 또 얘도 많이 올라서 지금 따라가도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안에서 어떻게 고를까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래 잘 하던 놈이 잘하고요. 대장은 원래 큼지막한 아이들이 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CES라는 이 행사의 모멘텀을 어떤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단계를 봤을 때 첫 번째는 이제 발표 직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상용화되고 로드맵이 검증되는 그 시점에 어떤 이제 호재성 이슈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수주와 매출로 실제로 이어질 때 MOU를 넘어선 단계 이 세 가지의 어떤 네. 단계를 타고 넘어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현대차랑 기아차는 요거로 봤을 때 좀 안정형이에요. 그러니까 실적과 환율과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안정적인 측면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현대차랑 기아차 같은 경우는 좀 괜찮게 투자의 어떤 사이트를 가지시면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로보틱스나 소프트웨어 뭐 이쪽 라인들은 아무래도 조금 모멘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라인들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단계를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지금은 그냥 기대입니다. 1단계죠. 제일 첫 번째 단계고 과열이 좀 초반에 붙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보통 이제 뭔가 추격 매수한다는 쪽보다는 삼성전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할이나 조정 구간을 좀 기다리시는 게 맞다고 네. 보고 있고요. 제가 작년부터 이제 방송 나오면서도 이제 로봇 관련주를 물어보시면 전 항상 뭘 얘기했냐면 국내에는 현대차 그리고 미국은 테슬라를 말씀드렸거든요. 이 두 개가 좀 곽강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이건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초반에 올렸었던 이런 수급들이 좀 빠지고 나면은 어느 정도 좀 이제 이 수급들이 안정을 취하는 그 시점 이후엔 다시 또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관심은 그대로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기왕이면 현대차 그냥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뭐 모비스도 있고 좋은 기업들 많지만 일단 대장 느낌이 있는 기업이 제일 낫지 않을까. 제일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올해부터 투자의 컨셉은 무조건 안정이라는 거를 넣고 네. 들어가셔야 돼요. 무조건.
대장 잡고 가자, 네. 안정을 꼭 키워드로 삼자라는 이야기 같이 해주셨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분명히 기회를 줄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죠. 자, 여기에 이제 이번 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12일부터 15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시작하게 되고 국내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글로벌 빅파마와의 어떤 협업 소식을 들고 오느냐 이런 기대감들 가질 수밖에 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어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말 진격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6%대나 오름세를 기록하기도 했던 어제 시장이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추이를 좀 만나보시면 소폭의 내림세 0.74%, 뭐 이 정도는 어제에 비해서는 거의 뭐 밀리지 않고 많이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바이오주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그냥 그거예요. 바이오주는 금리 인하기에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하나 제가 예전부터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설 되게 많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할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이 되게 많았을 때 그때 제가 뭐라고 방송에서 말씀드렸냐면 우리나라는 IMF에 트라우마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진짜 위기가 올 것 같으면 우리나라 대기업들 리스크 관리팀이 나서가지고 투자를 줄일 것이다. 근데 안 줄였어요. 근데 삼성이 그때 어디 투자했냐면 바이오랑 로봇에 투자했어요. 이게 지금 결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삼성은 투자를 줄이지 않고 투자를 하는데 로봇과 바이오 너희들이 이거 보고 있구나라고 달려가시면은 이런 수익은 그대로 이제 얻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바이오 제약주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해 내년에 뭐 빅파마들 큰 제약들의 라이센스가 마감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또 시밀러 잘하잖아요. 이런 것도 수주 다 따올 수 있고 삼성 또 캐파가 전 세계 탑입니다. 다 가져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목표치 계속 올리고 막 주가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기 때문에 뭐 JP모건 헬스케어와 굳이 상관없이 그냥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본다 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저는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맞다고 좀 보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13일 날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가 15일까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 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는데 보통 행사 전후의 변동성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그렇죠. 소멸되면서 짧게 하는 건데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아예 장기로 가시든지 아니면 이 기간 동안에 아예 짧게 가시는 전략을 취하셔야지 JP모건 헬스케어 끝나고 뭐 그다음 주 팔아야지 요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투자 전략을 짜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정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긴 호흡으로도 제약 바이오주 긍정적인 관점, 변동성은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알테오젠이 오늘 약보합으로 출발했었는데 지금 4%대 상승불로 말아 올리는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 또 보이고 있다는 점 같이 참고를 해보시죠. 지금 말씀해주신 거 들으니까 삼성이 이제 로봇과 바이오에 투자를 했다는 점, 맞아요. 저희가 투자자로서는 약간 CEO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증권사 직원의 마인드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회사를 운영하는 CEO의 마인드로 볼 것이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뭐라고 하죠? 주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회사의 주인이에요. 어허. 그럼 당연히 증권사의 마인드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3개월, 6개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아요. 못하면 나가거든요.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돌려야 돼요. 계속 뭔가 부각을 시켜야 되고 위기가 만들어서 좀 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CEO는 뭐예요? 니들이 떠들던 말던 니들은 내년 보지만 우리는 10년 보고 가.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CEO 마인드로 지금은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고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은요. 증권사 리포트 요것보다는요. 오히려 이런 CEO 마인드, 경영자적 마인드, 내가 이제 이 회사의 주인이 됐으니까 그런 마인드로 나가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 또 이제 깐부 회동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그때 젠순왕 형이 답안지 찍어줬었는데라고 그러니까요. 아쉬워하는 분들도 SNS에 많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밤에는 12월 고용보고서 드디어 좀 확인을 하게 되고 이번 주 중에 아마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다 이런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아무래도 대법원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저희 회사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될 거냐 물어봤는데 일단은 뭐 아래쪽 하위 법원에서는 이제 다 좀 부정적인 쪽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IPA 이거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결국은 핵심은 이제 국가 비상이라는 이 용어 자체를 과연 어떻게 해석 범위 그리고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행정부의 어떤 고유 권한인지 네. 의회 고유의 권한인지 이거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이 긴장하는 건 결국 이제 위헌이나 권력남용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이미 거친 관세에 대한 대규모 환급을 걱정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소송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만일 대법원이 캔슬을 시켜버려도요 트럼프가 바로 나옵니다. 바로 항소합니다. 어떤 거 나오냐면은 이제 무역법이라는 게 되게 많아요. 이제 무역법 301조 그리고 이제 무역법 122조 같은 거를 다시 법적 수단으로 들이밀면서 관세를 재설계할 거예요. 그러면은
니들이 그렇게 했다고? 잠깐만. 관세법 301조에 따르면 이거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기간을 또 6개월, 1년. 그리고 또 그거 캔슬되면 또 122조, 또 6개월, 1년.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나요. 플랜 B, C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통상 이제 미국의 어떤 통상 정책에 대한 어떤 권한을 이제 설계하는 그런 과정이다 보고 있고 올 하반기에 지금 중간 선거 있잖아요. 어쨌든 민주당 스크래치 내야죠. 근데 그렇게 쉽게 되질 것 같지는 않고 법적인 부분은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결론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를 이제 관세를 먹여가지고 미국이 12년 동안에 가장 낮은 무역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랬죠. 맞아요. 이거를 과연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아, 어떻게 볼 것 하필 또 같아요? 타이밍이 이렇게 성적표가 나왔네요. 맞아요. 미국의 언론들은 때리겠죠. 미국 음. 뭐 하는 짓이냐, 권력 야명이다 때리겠죠. 하지만 실제 나온 성적표를 보면 12년 동안에 미국 무역 적자가 가장 낮았어요. 그렇죠.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말고 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답이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여론에 대한 부분도 진짜 무시할 수 없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마침 또 무역 적자에 대한 성적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고용 보고서는요? 고용 보고서 사실 그냥 크게 쓰는 보고서는 사실 아니긴 해요. 아, 근데 일단 그래요? 고용 네.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BLS 나오죠. 오늘 밤에 아마 8시 반 그때쯤 돼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어쨌든 고용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은 고용과 대법원 이 두 가지 이슈가 함께 이제 매크로와 정책적 이벤트가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오늘은 이제 변동성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보통 발표 직후에 30분에서 60분 사이에 보통 스프레드 이제 휩소 현상이죠. 이제 급등락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데 추격은 금지하시고 일단 오늘은 좀 편안하게 좀 지켜보시고 대법원 판결 어떻게 될지 그리고 고용 지표는 뭐 매번 고용 보고서 매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지켜보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죠.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